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게 된 날 나는 그 아이 배를 때리고 싶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우리 애가 졌어. 나는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주방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는데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질투였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왜 그랬을까? 손주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인데. 왜 나는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들이 결혼한 건 5년 전이었다. 35에 만난 여자. 며느리는 30이었다. 요즘 애들 치고는 일찍 결혼한 편이었다. 첫인상은 괜찮았다. 얌전해 보였다. 웃는 얼굴이 예뻤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다. 원래 그랬던 거였다. 내가 몰랐던 거였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봤다. 며느리가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친구들이 옆에서 떠들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며느리 친구 하나가 말하는 게 들렸다. 시어머니 까다로우시다며?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나를 상대할 전략이 있다는 것처럼.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로 구했다. 내가 부탁했다. 가까이 살면 챙겨줄 수 있다고. 며느리는 순순히 따랐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나는 매일 아침 국을 끓여서 갖다 줬다. 신혼부부가 아침에 뭘 해먹겠나? 된장찌개, 미역국, 북어국. 정성껏 끓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만 했다. 표정이 없었다.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한테 물어봤다. 엄마가 해준 국 잘 먹냐고.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사실 우리 아침 안 먹어. 출근 시간이 빨라서. 안 먹는다고.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끓인 국을 그냥 버리고 있었다는 거였다. 그날부터 나는 국을 끓이지 않았다. 대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줬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 뭘 해먹겠나?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을 거 아닌가? 반찬통을 들고 가면 며느리는 현관에서 받았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안 했다. 나는 신발을 벗으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바쁘시죠? 괜찮아요. 여기서 받을게요. 바쁘지 않았다.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집으로 왔다. 시댁이니까 당연한 거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일을 안 했다. 설거지는 했다. 상 차리는 것도 도왔다. 그런데 음식을 안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화가 났다. 며느리가 부엌일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는 노력이 없었다. 추석날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다. 전 부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내가 보여줬다. 부침가루 반죽하는 법, 기름 온도 맞추는 법, 전 뒤집는 법. 며느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해보라고 했다. 며느리가 뒤집개를 들었다. 서툴렀다. 전이 찢어졌다. 나는 답답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 요리 잘 못해요. 배워도 잘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한다고. 못하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었다. 나는 참았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 2년 차가 됐다. 며느리는 여전히 요리를 안 했다. 우리 집에 와도 부엌에 안 들어왔다.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봤다. 나는 속이 탔다. 아들한테 말했다. 며느리 보고 부엌일 좀 배우라고 해라.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 우리 둘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게 뭔가? 남편이 다 하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다. 시누이가 왔다. 시누이는 며느리를 보더니 말했다. 올케, 전 부치는 거 배웠어?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언니, 저 요리 못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면서 웃고 있었다. 진짜 미안해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다. 시누이가 나한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제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 며느리 교육을 포기하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가르쳐 주려고 했다. 김장할 때 불렀다. 며느리는 왔다. 그런데 장갑을 끼고 서 있기만 했다. 배추 절이는 것도 안 도와줬다. 양념 버무리는 것도 안 했다. 그냥 구경만 했다. 나는 물었다.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며느리는 대답했다. 요즘은 김치도 사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김치를 사 먹는 게 괜찮다고.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다. 며느리가 너무 버릇이 없다고. 시댁일을 배우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남편은 말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며느리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가 아니었다. 가르쳐 주려는 거였다. 나중에 며느리가 힘들까봐. 결혼 3년 차. 명절날 며느리가 안 왔다. 아들이 혼자 왔다. 물어봤다. 며느리는? 아들이 대답했다. 처가에 갔어. 올해는 와이프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처가에 갔다고. 명절을 처가에서 보낸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 아닌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다. 내년에는 이쪽에서 보내겠다고. 그런데 내년 명절에도 며느리는 안 왔다.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 갔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명절에 여행이라니. 친구들한테 말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시댁 안 오는 게 유행이라고. 유행이라니. 가족 모임이 유행으로 바뀌는 건가? 나는 서운했다. 아들이 결혼하면 가족이 늘어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 때문에. 결혼 4년 차. 아들 생일이었다. 나는 미역국을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음식을 건넸다. 오늘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왔다고. 며느리는 받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외식이라고. 생일날 외식이라고. 나는 화가 났다.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가 낳아준 날인데. 그런데 외식을 한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다. 며느리가 내 정성을 무시한다고. 남편은 말했다. 젊은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이미 상처받았는데. 그 후로 나는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다.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으니까. 며느리는 항상 바쁜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핑계였다. 시어머니를 피하고 싶은 거였다. 어느 날 우연히 봤다. 동네 카페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앉아서 웃고 있었다. 나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었다.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와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미워하게 만든 게 뭘까? 잘못한 게 없었다. 나는 그저 며느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시댁일을 익히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결혼 5년 차. 며느리가 임신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을 때 나는 기뻐해야 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다. 이 며느리가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요리도 못하는데,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질투. 며느리가 이제 아들의 아내에서 아이 엄마가 된다. 아들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 나는 점점 멀어진다. 임신 소식을 듣고 며느리 집에 갔다. 삼계탕을 끓여갔다. 임산부한테 좋으니까.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였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말했다. 임신 중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이것저것 설명했다. 찬 거 먹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밤에 늦게 자지 말고. 며느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애 낳고 나면 더 힘들다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육아책도 읽고 육아용품도 미리 사놓고.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또 알아서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속이 답답했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을 무시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우연히 마트에서 봤다. 인사를 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사돈댁, 우리 딸 임신해서 제가 요즘 매일 집에 가서 챙겨주고 있어요. 매일 간다고. 친정어머니가 매일 간다고. 나는 아들한테 물어봤다. 장모님이 매일 가신다며? 아들은 그렇다고 했다. 장모님이 음식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갔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매일 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는 반기고 시어머니는 피했다. 나는 서운했다. 같은 할머니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건지. 남편한테 말했다. 며느리가 친정하고만 가깝게 지낸다고. 우리는 멀리한다고. 남편은 말했다. 원래 딸은 친정이 편한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손주인데. 출산일이 다가왔다. 나는 미역을 샀다. 출산 후에 미역국을 끓여줘야 하니까. 깨끗하게 손질해서 준비했다. 아들한테 말했다.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줄게. 그런데 아들이 말했다. 엄마, 장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미안해. 장모님이 온다고. 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전통 아닌가?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와이프가 장모님이 편하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며느리 편의대로 다 된다고. 나는 화가 났다. 동시에 슬펐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며느리가 출산했다. 딸이었다. 예쁜 손녀였다. 병원에 갔다. 병실에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있었다. 며느리를 챙기고 있었다. 나는 뒤에 서 있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 아픈데 없냐고. 밥은 먹었냐고. 자상했다. 나도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귀찮아할 것 같았다. 손녀를 안아봤다. 작고 포근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손녀. 내 아들의 딸.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 아이도 나를 멀리할까? 나중에 커서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할까? 퇴원하는 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다.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다고 했다. 한 달 동안.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나는 손녀를 볼 수 없었다. 아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줬다. 그걸로 만족해야 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방문했다. 손녀를 보러.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손녀를 안아줄게. 내가 봐줄게.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한테 말했다. 며느리가 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남편은 말했다.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주라고. 이해하려고 했다. 정말로. 그런데 자꾸 서운했다. 100일이 됐다. 100일 잔치를 한다고 했다. 나는 옷을 샀다. 손녀 100일 한복. 예쁜 걸로 샀다. 비쌌다. 그런데 상관없었다. 손녀니까. 100일 잔치 날 며느리한테 한복을 건넸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입히지 않았다. 대신 다른 옷을 입혔다. 친정어머니가 사준 드레스였다. 나는 물었다. 내가 산 한복은 안 입히냐고. 며느리는 대답했다. 이거 먼저 입히고 나중에 갈아입힐게요. 나중이라는 게 언제일까? 100일 잔치가 끝날 때까지 손녀는 한복을 입지 않았다.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양가 부모님이랑. 그런데 사진 배치가 이상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옆에 있었다. 사진사가 그렇게 세운 거였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만 불편했다. 돌이 됐다. 돌잔치를 크게 한다고 했다. 호텔에서 하객이 100명 넘게 온다고. 나는 준비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웨딩 플래너한테 다 맡겼다고 했다. 나는 돌반지라도 사주고 싶었다. 며느리한테 말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사양했다. 친정에서 이미 준비했다고. 돌잔치 날 나는 하객처럼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손녀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아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도 예뻐하는데. 우리도 손녀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뒤로 밀려나 있는 건지.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한테 말했다.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남편은 말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친정 위주로 돌아간다고. 적응해야 한다고. 적응이라니. 이게 적응할 문제인가?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울었다. 서러웠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친구들한테 말했다.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친구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친정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덜 서운한 게 아니었다. 손녀가 두 돌이 됐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배웠다. 나한테는 할머니라고 했다. 외할머니, 할머니. 구분이 있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였다. 친정어머니는 외할머니, 시어머니는 그냥 할머니. 나는 손녀한테 물어봤다. 나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고. 손녀는 대답했다. 할머니. 외자가 빠진 할머니. 사소한 거였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게 마음에 걸렸다. 시간이 지났다. 손녀는 3살, 4살, 5살이 됐다. 점점 컸다. 예뻤다. 영리했다. 그런데 나를 잘 안 따랐다.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도망갔다. 외할머니는 좋아하면서 나는 피했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유를 알았다.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갔다. 일주일에 2~3번. 거기서 외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한 달에 1번 올까 말까 했다. 오더라도 잠깐 들렀다가 갔다. 시간의 차이였다. 외할머니는 손녀랑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친해졌다. 나는 손녀를 자주 못 보니까 낯설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만든 거였다. 나는 아들한테 말했다. 손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우리도 보고 싶다고. 아들은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됐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했다. 손녀가 피곤하다고 했다. 핑계였다. 시댁에 안 오려는 핑계였다.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입학식에 갔다. 우리도 가고 친정 부모님도 갔다.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또 배치가 이상했다. 손녀 옆에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섰다. 우리는 옆에 섰다. 사진 속 손녀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외할머니를 보는 그 환한 눈빛. 나를 볼 때는 없던 그 빛. 새벽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동네가 조용했다. 저 멀리 아들네 집 방향을 바라봤다. 차로 10분 거리.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남편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손녀 보고 싶으면 그냥 보러 가면 되지 뭘 그러냐고 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건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녀 유치원 앞에 갔다. 하원 시간에 맞춰서 멀리서 지켜봤다.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러 왔다. 손녀가 뛰어나왔다. 며느리가 웃으며 손녀를 안았다.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나를 보면 놀랄 것 같았다. 왜 여기 있냐고 물을 것 같았다. 스토킹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다. 시어머니가 악역이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다.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토요일은 와이프 친구 결혼식이 있대. 일요일은 장인 장모님이랑 약속이 있대. 약속이 있다는 말.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참았다. 화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었다. 아들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자꾸 연락하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손녀한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장난감을 샀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인형. 택배로 보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다. 어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손녀가 좋아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사진도 없었다. 나는 답장했다. 손녀가 좋아하니? 며느리는 한참 후에 답장했다. 네, 좋아해요.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손녀 6살 생일이었다. 나는 케이크를 샀다. 손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저녁에 아들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들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음식이 내가 아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배달 음식이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손녀는 풍선 사이에서 놀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인사했다. 할머니 왔어요?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그런데 기쁜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케이크를 건넸다. 손녀야, 할머니가 케이크 사왔어. 손녀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 풍선에, 장난감에, 텔레비전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앉아. 같이 밥 먹자.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접시를 가져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니, 밥이라기보다는 치킨과 피자였다. 생일상이 이런 건가? 생일에는 미역국과 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손녀는 즐겁게 치킨을 먹었다.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피자를 먹었다.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잘랐다. 초를 불었다. 손녀가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모르겠다.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나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어색했다. 손녀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는 옆에 서 있었다. 구도가 맞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좋았어? 나는 대답했다.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좋지 않았다. 손녀 생일인데 손님처럼 다녀온 기분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며느리네 가족이 휴가를 간다고 했다. 바다로 간다고. 나는 물어봤다.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만 가려고. 가족끼리만. 나는 가족이 아닌가. 나는 알았다고 했다. 잘 다녀오라고 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다.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휴가를 다녀온 후 며느리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나도 볼 수 있었다. 손녀가 바다에서 노는 사진, 모래성을 싸는 사진, 가족이 함께 웃는 사진. 행복해 보였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며느리 친구들이 쓴 댓글. 행복해 보여요. 애기 너무 예쁘네요. 가족 여행 좋겠어요.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추석이 다가왔다. 나는 기대했다. 이번에는 오겠지. 명절인데.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 작년에 우리 집에서 보냈으니까. 작년에 우리 집에 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알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에 서 있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던 재료들이 냉장고에 있었다. 갑자기 힘이 빠졌다. 추석 당일. 우리 부부만 있는 집.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들. 나는 차례상을 차렸다. 작게. 남편이랑 둘이 절을 했다. 조상님들께.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로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식 날부터, 신혼 때부터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국을 갖다 준 것, 반찬을 만들어 준 것, 명절에 부엌일을 가르쳐 준 것, 임신했을 때 조언해 준 것, 다 며느리를 위한 거였다. 도와주려고 한 거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침범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 됐을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60년 전 내가 결혼했을 때 나도 시어머니를 피했었나?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배웠다.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웠다. 힘들었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가 되는 거라고. 시댁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다르다. 시댁의 방식을 배우지 않는다.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상이 바뀐 건가? 내가 늙은 건가? 밤이 깊었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며느리 SNS를 봤다. 처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손녀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물리적으로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추석 보름달. 예쁜 달이었다. 옛날에는 이런 날 가족들이 모여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지금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다음 날 친구한테 전화했다.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주를 자주 못 본다고. 우리는 한참 동안 전화로 얘기했다.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갔다. 거기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다 비슷했다.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었다.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였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세상은 친정 위주야. 시댁은 찬밥 신세라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 하나? 얘기한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겨울이 왔다. 손녀가 7살이 됐다.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시작할 나이였다. 나는 손녀한테 책을 사줬다. 동화책 위인전. 택배로 보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다른 책들을 준비해놔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 괜찮다는 말. 필요 없다는 말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 동시에 슬펐다. 내 선물이 부담스러운 건가? 내가 존재 자체로 부담스러운 건가? 새해가 밝았다.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먼저 물어봤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설날에 오냐고. 아들은 대답했다. 엄마, 우리 올해는 와이프랑 둘이 여행 가기로 했어. 애기도 데리고. 여행. 또 여행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물어봤자 답은 뻔했다.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대. 설날 아침.
우리 부부는 차례를 지냈다. 둘이서 떡국을 끓였다.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남은 떡국을 냉장고에 넣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나왔다. 요즘은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게 트렌드라고. 각자 가족끼리 보낸다고.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다. 세대 갈등, 가족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듣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이번 주말에 갈게. 왔다. 토요일 점심때 손녀를 데리고 며느리는 같이 오지 않았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했다. 아들과 손녀만 왔다. 나는 밥을 차렸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 그런데 손녀는 잘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손녀한테 물었다. 학교는 재밌니? 손녀는 대답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네. 공부는 어렵지 않니? 아니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손녀는 자꾸 아빠를 쳐다봤다. 빨리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밥을 먹고 손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들이 옆에 왔다. 엄마, 내가 할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한테 물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떠냐고. 잘 지내냐고. 아들은 대답했다. 응, 잘 지내. 바쁘긴 한데. 바쁘다는 말. 항상 그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성격이 원래 좀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와 피하는 건 다른 거였다. 그런데 아들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해가 지기 전에 아들은 가야 한다고 했다. 손녀 학원 시간이 있다고. 나는 아쉬웠지만 보냈다. 현관에서 손녀한테 인사했다. 손녀야, 또 오렴. 손녀는 대답했다. 네, 할머니. 예의 바른 목소리. 그런데 진심은 아니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녀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며느리에 대한 감정들을 썼다. 손녀에 대한 그리움을 썼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썼다. 쓰다 보니 눈물이 났다. 종이가 젖었다.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동네 공원에 벚꽃이 흐드러졌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들. 한 할머니가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손녀는 웃고 있었다. 할머니도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다. 며느리가 또 사진을 올렸다. 손녀랑 외할머니가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었다. 둘이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다.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손녀랑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초대받은 적도 없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다. 좋은 날씨였다. 그런데 마음은 흐렸다. 며칠 후 친구가 전화했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할머니들끼리 온천 여행. 나는 망설였다. 가고는 싶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사이에 아들이 연락하면 어쩌나. 결국 갔다. 이틀 동안 온천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잠깐이지만 편안했다.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조용했다.
아들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여름이 또 왔다. 손녀가 8살이 됐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시간이 빨랐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기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들한테 전화했다. 며느리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만났다. 카페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느리야,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나를 피하는 것 같니? 왜 우리 집에 안 오니?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서요. 힘들어한다고. 시어머니가 힘든 사람인가? 나는 참았다. 화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신 물었다. 그럼 손녀라도 자주 보여줄 수 있니? 나도 할머니인데 손녀를 너무 못 봐서 속상해.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했다. 앞으로 자주 보여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왔다. 며느리는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바꾸겠다는 말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런데 상관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다. 며느리랑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놔두자.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자. 놔두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내 손주인데. 시간은 계속 흘렀다. 가을이 왔다. 손녀가 9살이 됐다. 이제는 제법 큰 아이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졌다. 친구도 생겼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의 삶을 몰랐다. 가끔 사진으로만 봤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명절이 다가왔다. 또 추석이었다.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다.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추석 전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내일 갈게. 나는 놀랐다. 정말? 아들은 그렇다고 했다. 와이프도 같이 간다고. 나는 기뻤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다. 당장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녀가 좋아할 만한 잡채, 며느리도 먹을 수 있는 나물들. 추석 당일, 그들이 왔다. 아들, 며느리, 손녀. 나는 반갑게 맞았다. 며느리도 웃으면서 인사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웃음이었다. 함께 차례를 지냈다. 손녀도 절을 배웠다. 서툴지만 귀여웠다. 밥을 먹었다. 모두 맛있게 먹었다. 며느리도 칭찬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녀는 내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가까이 있었다. 나는 손녀 손을 잡았다. 손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날은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가족 같았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설거지를 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왔다. 오늘 좋았지?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 후로 다시 연락이 뜸해졌다. 며느리는 바빠졌다. 직장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손녀도 학원이 늘어났다. 만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한 번의 좋은 추억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계속 요구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다. 겨울이 또 왔다. 손녀가 10살이 됐다. 벌써 2자릿수 나이. 이제 완전히 큰 아이였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이사가. 나는 놀랐다. 어디로? 아들은 대답했다. 경기도로. 와이프 직장이 그쪽으로 옮겨서. 경기도라니. 지금보다 훨씬 먼 곳이었다.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언제 가는데? 다음 달이래. 나는 말이 없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사 가는 날 나는 갔다. 도와주려고. 그런데 이미 이사업체가 다 하고 있었다. 나는 할 일이 없었다. 그냥 구경만 했다. 새 집은 좋았다. 넓었다. 깨끗했다. 손녀 방도 따로 있었다. 행복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더 자주 보기는 힘들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멀어지는 아들 네 집. 점점 작아졌다. 이사 후 정말로 보기 힘들어졌다. 1시간 거리는 가깝지 않았다. 며느리도 새 동네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손녀도 새 학교에 가느라 바빴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손녀를 직접 본 지 반년이 넘었다. 사진으로만 봤다. 점점 커가는 모습을, 점점 예뻐지는 얼굴을. 나는 외로웠다.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없는 것 같았다. 이름만 할머니였다. 친구들한테 말했다. 손주를 못 본다고. 친구들도 다 비슷했다. 요즘 할머니들은 다 외롭다고. 아이는 있는데 외롭다고. 나이가 들었다. 70이 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병원을 자주 갔다. 아들한테 말했다.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 아들은 걱정했다. 병원 잘 다니라고 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오지는 않았다. 바빴다. 며느리한테도 연락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안부 전화조차 없었다. 나는 서운했다. 동시에 체념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보다. 어느 날 손녀한테 직접 전화했다. 오랜만에. 손녀가 받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낯설었다. 예전보다 훨씬 컸다. 손녀야 할머니야. 잘 지내니? 손녀는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학교는 재밌어? 네.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네. 여전히 짧은 대답들이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손녀는 바쁜 것 같았다. 숙제를 하고 있었나 보다.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나는 말했다. 손녀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도요, 할머니.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예의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울었다. 조용히. 남편 몰래. 부엌에서 혼자. 봄이 왔다. 꽃이 또 피었다. 계절은 반복됐다. 그런데 내 마음은 계절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점점 깊어졌다. 공허함이.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었다. 슬펐다. 외로웠다. 후회됐다. 무엇을 후회하는 걸까? 며느리한테 너무 강하게 나간 걸까? 아니면 너무 약하게 나간 걸까? 처음부터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나?
아니면 더 단호하게 가르쳤어야 했나? 답이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손녀가 11살이 됐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나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보지 못했다. 멀리서 구경만 했다. 생일 선물을 보냈다. 책과 편지. 편지에는 썼다. 손녀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보고 싶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한테서 고맙다는 문자만 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큰 병은 아니었다.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일주일 정도. 아들한테 말했다. 나 입원했어. 아들은 놀라서 물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심각한 건 아니야. 검사 때문에. 아들은 주말에 온다고 했다. 혼자 왔다. 며느리와 손녀는 바빴다. 학교 행사가 있었다. 병실에서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아들은 과일을 깎아줬다. 나는 먹었다. 달았다. 아들아, 나는 말했다. 아들이 쳐다봤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미움받은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와이프는 엄마 안 미워해요. 그럼 왜 날 피해? 왜 손녀를 안 보여줘? 아들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와이프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해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만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피한다고? 그게 나을까? 아들아,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해? 아들은 대답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그 말만 들었다. 해결책은 없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병원 천장은 다 똑같았다. 어디를 봐도 하였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손녀가 슬퍼할까? 울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장례식에 올까? 외할머니가 죽었을 때보다 덜 슬플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슬펐다.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반겼다. 집이 편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며느리 교육에만 신경 쓰느라 며느리의 마음은 보지 못한 건가? 며느리도 사람이었다. 시댁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요리 못한다고, 집안일 못한다고 지적받는 게 싫었을 것이다. 친정이 편한 게 당연했다. 친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런데 나는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계속 바꾸려고 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했다. 나는 좋은 의도였다. 며느리를 위한 거였다. 나중에 며느리가 힘들까봐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마음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신혼집에 처음 방문한 날,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다. 국을 끓여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명절에 부엌일을 가르쳐주고 내가 아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 이제는 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며느리와 나는 이미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노력해야 하나? 노력한다고 달라질까?
며느리가 마음을 열까? 손녀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 알 수 없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새해가 밝았다. 또 한 살을 먹었다. 70이 넘으니 시간이 빨랐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했다. 엄마, 우리 설날에 갈게. 혼자? 아니, 다 같이. 나는 기뻤다. 준비를 했다. 떡국을 끓였다. 전을 부쳤다. 나물을 무쳤다. 설날 아침 그들이 왔다. 아들, 며느리, 손녀. 손녀는 이제 완전히 컸다. 초등학교 고학년. 얼굴에 철이 들어 있었다. 차례를 지냈다. 함께 절을 했다. 밥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손녀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학교 얘기를 했다. 친구 얘기를 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끼어들지 않았다. 손녀가 말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는 조용했다.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았다. 웃기도 했다. 조금. 식사 후 손녀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구나. 공부는 어때? 어렵지 않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손녀는 밝았다. 건강해 보였다.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게 다행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다. 오늘 좋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정말로 좋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다. 이게 1년에 한두 번뿐이라는 게, 그 사이에는 거의 못 본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이 많아졌다. 머리는 하얗게 샜다. 늙었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손녀는 자라고 나는 늙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내가 느꼈던 감정, 분노와 질투, 그 복잡한 감정,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나는 아들을 잃는 게 두려웠던 거다.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에게로 가고 나는 혼자 남겨질까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를 선택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직도 힘들다.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자식은 떠나가는 거라는 걸. 며느리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가끔 아들 목소리 듣고 가끔 손녀 사진 보고 가끔 명절에 만나고. 그게 내 삶이다. 이제는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예쁜 달. 나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잠이 올 때까지.